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혹시 이번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행정사 시험은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2025년도 제13회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 기준으로 2차 시험 합격률이 12.58%에 불과한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셨으니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죠. 바로 언제 개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합격 직후 바로 사무소를 차리고 독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사 사무소나 법인에 취업해서 몇 년간 경력을 쌓은 후 개업을 할 것인지 또는 이 자격증을 일단 장롱 자격증으로 두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적절한 시기를 볼 것인지 이 질문은 거의 모든 행정사 합격자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선택은 단순히 빨리 사업을 개시하느냐 천천히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몇 년간의 수입, 업무 노하우 습득, 그리고 여러분의 행정사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는 제7호의 일반 행정사, 제8호의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뒤 바로 개업해서 지금까지 계속 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합격자 환영회에서 진행과 강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입 행정사분들 그리고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 개업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만 붙으면 바로 개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을 하려면 먼저 법에서 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 소양교육 20시간과 실무수습교육 40시간, 총 60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고 이 교육을 마쳐야 비로소 개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안부 장관이 실무교육을 총괄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 다시 관련 협회에 위탁하는 구조로 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1년 협회 통합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대한행정사회가 중심이 되어 실무교육을 운영해 왔는데요. 최근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무교육을 대한행정사회에 위탁하도록 규정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교육은 대한행정사회에서 통합적으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집기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컴퓨터, 프린터, 사무용품, 책상, 의자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업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의 행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 수료증이 필요하고 대한행정사회 입회비와 연회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형식적으로는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간판만 달았다고 해서 고객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등장합니다. 대한행정사회 연회비, 실무교육비, 등록비, 연수교육비 등이 있고 여기에 사무실 임대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구입비까지 더하면 초기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고정비, 초기 비용들이 개업 초기 행정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합격 후 곧바로 개업을 하면 어떤 현실이 펼쳐질까요? 주변 개업 행정사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개업 3년차 행정사분은 자격증을 딴 다음 해에 바로 개업을 했는데요. 스스로도 정말 도전적이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1년 동안은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직장을 다녀야 하나 여러 번 심각하게 고민도 했고요. 그 1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업무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여러 분야를 두드려 보면서 거의 공부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수입료를 거의 받지 않고 일을 해보기도 했고 업무 미숙으로 의뢰인에게 혼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개업 2년차 행정사분은 개업하자마자 큰 사건이 한번 들어오면서 오! 생각보다 잘 되는데? 하고 자신감을 얻고 광고비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달부터 수임이 뚝 끊기면서 결국 1년 만에 폐업을 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실무 노하우의 부족입니다. 한 현직 행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사의 최대 단점은 일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디 책에 정리돼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속 행정사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라 혼자 부딪혀가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 업무는 실전 경험에서 체득되는 노하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말 일을 배워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업무를 준비하다 보면 선배 행정사들이 사무실을 쉐어하면서 책상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공유 오피스, 전대차 형태로 임대를 주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도 완전히 각자 도생식으로 남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선배 행정사가 정말 잘 가르쳐줘서 그 자체가 좋은 수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몇 천, 몇 억씩 번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 시장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글쎄요. 자, 물론 하기 나름인 측면이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행정사뿐 아니라 많은 전문 자격사들이 경기가 어렵다,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는 약 3만 가지가 넘는다고들 합니다. 어떤 분들은 0을 하나 더 붙여서 30만 가지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를 다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업무에 집중해야 할지, 어떤 분야가 수익성이 좋은지는 실제로 발을 담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시행착오 기간이 바로 개업 초기 1년에서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배 행정사분들이 많이 하는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글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전문성의 벽에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업무 노하우라는 건 누가 매뉴얼로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스스로 시장에서 창출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신입 행정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임을 받기 위해 수임료를 과도하게 낮추지 마세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임료가 싸면 혹해서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가격 경쟁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예를 들어 초보 때 100만 원짜리 일을 50만 원에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경력이 쌓였을 때 이제는 100만 원 받아야지 라고 올리면 될까요? 이미 시장에 50만 원이라는 단가가 한번 들어갔다면 그 이미지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수임을 얻기 위해 수임료를 덤핑하는 행위는 우리 업계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사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수임료를 경쟁력의 핵심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둘째, 의뢰인인 척하면서 다른 행정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지 마세요. 다른 폰, 넘버플러스 번호, 유선번호 등등을 사용해도 경력 있는 행정사들은 몇 마디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진짜 의뢰인인지 동종 업계 사람이 염탐하러 온 것인지 대부분 압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말투나 질문에서 실수도 많이 드러나요. 저희 사무실에도 1년에 몇 번씩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런 번호들은 다 저장해 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왔길래 보니까 어디 지부장이라고 명함을 보내셨는데 확인해보니 예전에 염탐하려고 전화가 왔던 그 번호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말한다면 그분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사실 좀 창피한 일이죠. 이 바닥은 생각보다 좁고 비밀이 없습니다. 차라리 예의를 갖춰서 제가 신입 행정사인데 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혹시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답을 해주시는 선배 행정사들도 있습니다. 의뢰인인 척하면서 염탐하는 방식은 결국 본인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잘 모르니까 블로그 글이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베껴서 올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물론 요새는 땡땡 캔버스, AI 툴 등의 활용이 커져서 비슷한 디자인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런 기술 발전 전에는 저는 직접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프리미어를 할 줄 알아서 직접 다 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저희 블로그의 글과 디자인을 완전 비슷하게 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정중하게 내려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셋째, 두 번째와 비슷한데요. 아무 예고 없이 사무실에 불쑥 찾아와서 저도 행정사인데 일 좀 배워보려고요 라고 하는 무례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배 행정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노하우와 생계가 걸린 부분을 당연히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자, 넷째, 행정사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사 간의 업역 다툼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냐는 문의가 가끔 오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떠나서 법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업무는 협력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연결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자격을 지키는 문제이자 법적인 리스크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일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행정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전문직이든 공통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이나 부서에서 사수가 어느 정도는 업무를 가르쳐 주지만 회사는 본질적으로 일을 배울 사람이 아니라 당장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곳입니다. 배움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행정사들이 택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합격 후 행정사법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합동사무소 등에 취업해서 몇 년간 경력을 쌓다가
이후에 독립해서 개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면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업 초기의 불안정한 수입과 비교하면 훨씬 부담이 덜하죠. 또한 실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개업했을 때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행정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시행착오를 통해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무소에서 일하면 선배 행정사들의 업무 처리 방식을 옆에서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방법, 각종 행정 절차의 실제 흐름, 수입료 책정 기준 등은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익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외번의 경우 통번역법인에 취업해서 실무를 쌓은 다음 개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전문 행정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모여있는 안산, 대림 인근에 사무소를 내는 경우가 많고, 일본어 전문 행정사는 일본계 회사가 많은 종로, 강남, 외교관과 주재원이 모여 사는 용산 동부 이촌동 인근에 사무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속된 곳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분야를 정리해 가면 됩니다. 앞서 행정사업역이 3만 혹은 30만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나만의 전문업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이 잘 맞는 선배 행정사를 만나야 하고, 또 자율성이 강한 분들에게는 소속이라는 구조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 너무 안주하게 되면 개업은 미루고 사무소만 옮겨 다니면서 계속 소속 행정사로 남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것과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인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소속된 사무실에서 전문으로 하는 영역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자신의 경력, 커리어, 전공에 맞는 업무를 따로 개발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이미 완전히 레드오션이 된 분야만 따라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저는 거의 혼자 부딪히면서 일을 배운 타입입니다. 그게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자격증 취득만 놓고 보면 약 6년 정도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관련 업무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무자격으로 행정사 업무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사가 하는 영역과 맞닿아 있는 업무들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 왔다는 뜻입니다. 저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을 직접 설립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년 차가 되었네요. 행정사들이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설립 업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 저는 제 단체에 대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설립,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현재는 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직접 진행했습니다. 또 해외 지부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직접 초청하려다 보니 비자 신청 업무도 스스로 처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 외국인 초청,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실무를 몸으로 익히게 되었고, 실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각종 서류 작업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부터 개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 어떻게 보면은 잡지식까지도 일당백으로 일해왔던 다양한 실무 지식들이 쌓여 있었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현재 전문 영역 업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사무실은 외국인 투자, 지사 설치, 해외 진출, 기업 인증 등 기업 관련 행정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또 해외 스타트업 연구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업, 국제 분야 전문 행정사로 포지셔닝이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 경력이 많고 업무를 잘 하시는 3기 행정사님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 전개 방식과 사무실 운영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직장 생활, 과거 경력, 전공, 관심 분야 속에 이미 나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강점을 기반으로 본인만의 전문 영역을 발굴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공하는 행정사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단순히 보수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행정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전문 분야 특화입니다. 행정사 업무가 수십만 가지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업무를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한 행정사들을 보면 모두 자신만의 특화 분야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 전문 행정사, 조달 전문 행정사, 음주운전이나 학폭구제 전문 행정사, 군 관련 전문 행정사,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 등 각자의 틈새 시장과 전문 영역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둘째, 영업력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고객이 나를 몰라서 찾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개업 초기에는 홍보와 마케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명함 제작, 블로그 등의 플랫폼, 네트워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야 합니다. 사무실 입지도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우체국, 출입국, 세무서 등 민원 수요가 많은 기관 근처에 사무실을 두면 임대료는 조금 비싸도 워킹 손님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셋째,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시험 보고 끝이 아닙니다. 행정법규는 계속 변합니다. 우리의 업무가 많은 행정법령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멈추면 최신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의 발달과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행정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행정 분야가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위치정보 사업, 사물인터넷 IoT, 관련 행정 업무, 스마트팜 관련 인허가 등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먼저 그 분야에 자리 잡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입니다. 개업 초기 1년에서 2년은 투자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업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영업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일한 만큼 수입이 생기고 안 하면 바로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행정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개업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정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주목받고 있는 직종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높아졌을까요? 크게 보면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 법령과 유권 해석, 판례 등을 통해 점점 명확해지고 확대 정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을 통해 다른 자격사와 교차하는 일부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타 법령에서 제한되는 전문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다는 해석도 존재하기도 하지만요. 또 주변을 보면 행정사에게 업무를 의뢰했다가 이 직업이 뭔가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도 많고 유망한 자격증을 찾다가 젊을 때 따두자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조적인 흐름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이민, 외국인 유입의 확대 가능성입니다. 앞으로는 이민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허가 및 출입국 체류 자격 업무 수요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워낙 전자정부와 행정 편람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요즘은 일반인도 인터넷으로 웬만한 서류 제출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행정사가 필요할까라는 의견이죠. 하지만 행정사의 핵심 업무는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닙니다. 행정청의 심사 청구, 불복 절차, 복잡한 인허가 절차 대응,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 대응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같은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행정관계 법령의 리터러시가 있고 실무적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쓰는 것과 일반인이 쓰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뢰인 분들이 믿고 맡기겠죠. 이런 영역은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원 온라인화가 곧바로 행정사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AI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과 폐해가 동시에 존재하고 모든 직업군의 양날의 검처럼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역시 업무에 있어서 비서로서의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건의 맥락을 읽고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노하우와 종합 판단력은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전문성과 차별화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행정사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과 인허가 대리, 행정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행정 전문 자격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변에서 행정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것저것 길게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홍보와 활동 덕분에 참 요즘은 자격사들 사이에서나 관련 업무가 필요한 분들 사이에서 당 행정사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정도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예전에 행정서사, 대필해 주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행정사가 전문 자격증으로 제도화된 지가 이제 13회 시험까지 치러질 정도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인식 개선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질환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적으로 환자의 직업을 묻지 않습니까? 제가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대학병원 교수님은 만날 때마다 직업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행정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앉아서 행정서류 보는 서무 직원 정도로 연상하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 재단의 인허가, 과징금 처분 시 구제 절차,
각종 행정 절차 대응 등을 맡는 전문 자격사가 행정사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정사를 전문 자격사로 인식시키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사실 협회에서 상 줘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민원인들이 행정사를 통해 업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도 덜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 질의도 넣고 주변의 행정사에 대한 업무도 많이 알리고 설명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행정사를 점점 더 알고 계셔서 저도 흐뭇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사 합격 후 바로 개업할지, 경력을 쌓고 개업할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 성향, 목표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성공하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개업을 한다면 최소 1년 정도의 저수입, 투자 기간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찾고 영업력을 키우고 실무, 노하우를 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성공하는 행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특화 분야를 정하라. 수많은 행정 업무 분야 중에서 자신이 집중할 영역을 선택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끊임없이 학습하라. 행정법규는 계속 바뀌고 새로운 분야도 계속 생겨납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바로 뒤처지게 됩니다. 셋째, 영업 마케팅 능력을 키워라.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고객이 나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역시도 사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말고 자신을 알리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넷째, 개업 초기 1년에서 2년은 투자 기간으로 보라.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처음부터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성향을 냉정하게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실무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영업력에 자신이 있다면 바로 개업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무 경험이 전혀 없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소속 행정사로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 확보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시험 합격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선택을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 두 자격의 시너지에 대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최신 행정 정보와 행정사 자격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